안녕하세요. 아들한테 아파트 해줬다가 며느리한테 다 털릴 뻔한 60대 여자입니다. 저 같은 분들 여기 계실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사연 써봤어요. 저는 26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랑 중고 트럭 한 대 사서 인테리어 자재를 싣고 거래처를 뛰어다니는 일이었어요. 제가 조수석에 타고 견적 잡고 계산하면 남편이 물건을 날랐지요. 점심은 트럭 안에서 김밥 한 줄로 때우고 겨울엔 히터가 말을 안 들어서 무릎에 담요를 덮고 다녔어요. 그렇게 20년이 넘어가니까 점포가 생기고 직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민호가 22살 되던 해 겨울에 남편이 갔어요. 심장 발작이었는데 인사도 못하고 갔어요. 그때 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장례 치르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가게 문 열었어요. 옆에 있던 직원이 더 쉬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그냥 장부를 펼쳤어요. 울고 있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남편 몫까지 제가 다 해야 하니까요. 민호가 아직 군대에 있었고 저한테는 그게 전부였거든요. 장사는 잘 됐어요. 남편 없이 혼자 버텼고 거래처도 지켰어요. 10년쯤 지나니까 건물이 하나 생기대요. 임대 수입이 들어오고 노후 준비도 마쳤어요. 화려한 건 아니지만 제 두 손으로 일군 거라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더라고요. 아들 민호는 저를 쏙 빼닮은 아이예요. 말이 없고 조용하고 한 번 맡으면 끝까지 하는 아이죠. 전역하고 나서 바로 제 가게 거래처를 뛰어다닌 놈이니까요. 제가 못 다니는 데를 민호가 다니고 제가 놓치는 서류를 민호가 챙겼어요. 그러다 30에 취직해서 독립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랑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걔가 뜸을 들이더니 그러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생겼다고요. 민호가 귀를 극적이면서 웃었어요. 홀로 키운 아들이 드디어 짝을 찾았구나 싶으니까 저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져서 얼른 밥상 위에 고개를 숙였지요. 선아를 처음 본 건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하는 10월이었는데 한정식집 방으로 들어서는 선아를 보자마자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무지다. 베이지색 재킷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IT 회사 다닌다는데 자기 일 얘기를 또렷하게 했고요.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기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민우 옆에서 말하는 모습이 그냥 반듯해 보이더라고요. 밥 먹는 내내 저는 선아를 유심히 봤어요. 수저드는 것, 말하는 것, 민우한테 눈길 주는 것, 어디 하나 모난 데가 없었지요. 식사가 끝날 때쯤 선아가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민우 씨 곁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았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지요. 속이 꽉 찬 사람 손이다 싶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어요. 아파트를 해줘야겠다고요. 제 아들이 저 도운 것도 있고 남편 몫까지 제가 다 해줘야 한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뭐든 제대로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신도시에 방 3개짜리 아파트를 해줬어요. 3월 초였는데 꽃샘추위가 독했어요. 봄이라는데 아침마다 뼈가 시리도록 칼바람이 불었죠. 저는 아침에 드립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좋은 원두 골라서 뜨거운 물 가느다랗게 붓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아들네였어요. 선아가 먼저 들어왔어요. 검은 울코트를 입고 왔는데 허리를 딱 잡아주는 실루엣에 단추마다 광이 나더라고요. 들어오면서 코트깃을 가지런히 여미는데 그 손놀림이 참 여유로웠죠. 그 뒤로 민호가 들어왔어요. 양손이 꽉 차게 뭘 들고 왔더라고요. 오른손엔 장바구니 2개, 왼손엔 손주 하원이 가방, 등엔 백팩까지 맸죠. 6살 하원이는 민호 발에 매달려 장난을 치고 있었고요. 민호가 코끝 빨갛게 서서 짐을 내려놓더니 말 한마디 없이 하원이 외투부터 벗겼어요. 선아는 소파에 앉아 코트를 곱게 개어놓고 핸드폰을 꺼내들었고요. 저는 점심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에 멸치볶음, 두부구이.
넷이 둘러앉았는데 선아가 수저들기 전에 핸드폰을 꺼내 찌개 그릇을 찍었어요. 각도 바꾸고 또 찍고 한 번 더 찍고 나서야 숟가락을 들더라고요. 민호는 하온이 옆에서 밥 떠서 먹이고 반찬 골라주고 국 뜨거우면 입김 불어주고 민호가 자기 밥을 입에 넣은 건 상 치우기 직전이었어요. 국에 밥 말아 3 숟갈이나 먹었을까요? 그때 민호 손등이 눈에 들어왔어요. 갈라지고 부르터 있었지요. 30대 남자 손이 아니었어요. 설거지를 매일 하는 손이었어요. 선아 손은 그 시간에도 핸드폰을 쥐고 있었고요. 제가 민호 앞에 반찬 그릇을 슬쩍 밀어줬어요. 민호야, 너도 좀 먹어. 좀 먹고 있어요, 어머니.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한숨도 없이요. 식사가 끝나갈 때였어요. 선아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된장찌개 맛있어요. 감사해요. 하은 엄마가 잘 먹어줘서 고맙지. 선아가 웃으면서 민호를 봤어요. 민호 씨, 어머니한테 요리 좀 배워요. 당신이 해주는 건 간이 좀 안 맞아. 민호가 알겠다고 했어요. 저도 그냥 웃고 넘겼고요.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더라고요. 아들네가 돌아가고 설거지를 마쳤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온이 웃음소리도 민호 발소리도 다 사라지고 나니까 오히려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드립커피 잔이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손을 쥐어보니 이미 다 식어 있었지요. 저는 그걸 싱크대에 갖다 놓는데 민호 손등이 자꾸 머릿속에 걸리더라고요. 그 부르튼 마디들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민호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하온이 데리고 가도 될까요? 선아가 오늘 회사 일이 생겨서요. 주말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오라고 했지요. 손주가 보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나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맞벌이 부부 주말에 회사 일이 생기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겼어요. 민호가 하온이 손을 잡고 왔어요. 하온이는 들어오자마자 거실로 뛰어들었지요. 민호는 현관에서 하온이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고요. 저는 주방에서 미리 끓여둔 국을 데우면서 민호 얼굴을 봤어요.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선아는 무슨 일이래? 프로젝트가 생겼대요. 어머니, 패 끼쳐서 죄송해요. 무슨 패야? 하온이 얼굴 보여주면 고맙지. 민호가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좀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 주 주말에도 민호가 하온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번엔 선아가 친구 경조사가 있다고 했대요. 저는 또 그냥 받아줬어요. 그 다음 주엔 선아 친정 부모님이 올라오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엔 몸이 좀 안 좋다고 했고요. 한 달 사이에 민호가 하온이 데리고 4번을 왔어요. 그동안 선아는 한 번도 같이 오지 않았고요. 저는 민호한테 직접 물어보진 않았어요. 물어봤다가 민호가 난처해질 것 같아서요. 그냥 밥 차려주고 하온이 씻겨주고 민호 등을 두드려줬지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하온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엄마가 어제 예쁜 옷 샀어요. 분홍색이에요. 저는 하온이 머리를 빗겨주다가 손을 멈췄어요. 그래? 예쁘겠다. 응, 엄마가 언니랑 같이 샀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하온이 머리를 빗겨줬어요. 그날은 하온이 엄마가 몸이 안 좋다던 날이었거든요. 그 즈음이었어요. 어느 주말 저녁에 민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좀 나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선태형님이 강남에 있는데 대리 좀 부탁한다고 해서요. 대리를? 처남이 매주한테 대리를 시켜? 네, 금방 다녀올게요. 밤 12시가 넘어서야 민호한테 문자가 왔어요. 집에 들어간다고요. 한 번이 아니었어요. 사돈 총각이 부르면 민호가 갔어요. 대리운전에 술자리 합석에 선아가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한 번도 오빠한테 뭐라 했다는 소리가 없었어요. 저는 그게 참 이상했어요. 근데 민호는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아마 선아한테도 그랬을 거예요. 민호는 원래 그런 아이였어요. 조용히 삭히는 아이.
5월이었어요. 민호가 하원이 재워놓고 저한테 커피를 타줬어요. 둘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 민호가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저 요즘 좀 힘들어요. 왜? 선아가 요즘 집에 잘 안 들어와요.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친정에서 자고 오거나 하은이는 제가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있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선아가 뭐래? 바쁘다고요. 요즘 회사가 바빠서 어쩔 수 없다고요. 민호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짠해서 잠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아이가 지금 저한테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왔구나 싶더라고요. 민호야, 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조금 떨리더라고요. 저는 민호 등에 손을 얹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얹어뒀어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민호가 또 하온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날은 하온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자동차에 뭔가를 싣고 붕붕 밀고 다니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봉투였어요. 하온아, 그게 뭐야? 이거 엄마 거요. 엄마 가방에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딱딱한 서류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꺼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봉투 겉에 인쇄된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은행 이름이었어요. 그것도 우리 아파트가 있는 신도시 지점이요. 저는 그 봉투를 도로 하온이 자동차에 실어줬어요. 하온아, 엄마 가방에 다시 넣어줘야겠다. 하온이가 응 하면서 붕붕 끌고 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잠깐 서 있었어요.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은행 이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며칠이 지났는데도요. 저는 제 자신한테 자꾸 말했어요. 그럴 리 없다고요. 선아가 뭘 한다고 우리 아파트를 건드리겠냐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요. 7월이 지나고 8월이 됐어요. 무더위가 절정이던 때였는데 민호가 하원이 데리고 오는 날이 더 잦아지더라고요. 주말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왔어요. 선아는 여전히 함께 오지 않았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민호가 하원이 재워놓고 저한테 왔어요. 거실에 둘이 앉아서 조용히 있는데 민호가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선아가 요즘 좀 이상해요. 어떻게? 집에 거의 안 들어와요. 늦게 들어오거나 친정에서 자고 오거나. 하원이는 제가 다 보고 있는데 선아는 뭘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봤거든요. 근데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고요. 뭐? 선아한테 물어봤는데 오빠 사업자금 때문에 잠깐 빌린 거라고. 금방 갚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선아 오빠면 선태 사돈 총각이요. 민호한테 대리운전 시키고 술값 내게 하던 그 선태요. 그 사람 사업자금으로 우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민호한테 물었어요. 너 동의한 거야?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선아가 저 몰래 한 거예요. 서류에 제 도장이 찍혀 있는데 저는 그날 출장 중이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어딘가가 싸늘해지더라고요. 내가 해준 집이에요. 내 피 같은 돈으로 해준 집인데 그걸 내 아들 몰래 담보로 잡았다고요? 한참 있다가 민호한테 물었어요. 그래, 너는 선아한테 따졌어? 따졌는데 금방 갚는다고만 해요. 대답하는 민호 얼굴이 너무 지쳐 보여서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민호를 보냈지요. 민호와 손주가 가자마자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 지인 세무사분인데 20년 넘게 알고 지냈거든요. 다음 날 세무사분이랑 만났어요. 제가 아는 걸 다 얘기했지요. 아파트 근저당, 민호 몰래 도장 찍은 것, 선아 오빠 사돈 총각 얘기,
전부요. 세무사분이 조용히 듣더니 그러더라고요. 명숙 씨, 이거 근저당 설정만 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대출이 실행됐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실행됐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제가 알아볼게요. 세무사분이 며칠 뒤에 연락을 줬어요. 대출이 실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나왔어요. 사돈 총각 명의 계좌로 전액 이체돼 있었어요. 사돈 총각은 그 돈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 계약을 했다고 하고요. 우리 아파트를 담보로 뽑은 돈이 사돈 총각 식당 계약금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그걸 듣는데 속에서 뭔가가 확 치밀더라고요. 분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내 아들 집을 내가 피 같은 돈으로 해준 그 집을 저렇게 써먹었다는 게. 세무사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좀 풀리더라고요. 차에 타서 한참 그냥 앉아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금고를 열었어요. 오래된 금고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쓰던 거지요. 한참 뒤적이다가 누런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아파트를 증여할 때 세무사랑 조용히 처리해둔 것들이에요. 저는 그 서류를 꺼내 펼쳐봤지요. 부담부 증여 계약서였어요. 아파트를 증여하되 조건을 넣었거든요. 정상적인 혼인 유지, 그리고 부모 부양.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공증도 받아둔 거예요. 저는 그 서류를 천천히 다시 접어서 봉투에 넣었어요. 손이 안 떨렸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이미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정성껏 끓인 전복죽과 밑반찬 몇 가지를 챙겨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온이가 제 집에 두고 간 어린이집 가방을 돌려준다는 핑계를 만들었죠.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 혹시라도 무례해 보일까 싶어 문을 2번 두드렸고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더군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코끝을 찌른 건 제가 사준 그 새 집의 상쾌한 공기가 아니었어요. 눅눅하게 신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정돈되지 않은 먼지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민호가 틈날 때마다 닦아 번쩍이던 대리석 바닥에는 배달 전단지와 과자 부스러기가 나뒹굴고 있었고요. 주방 싱크대에는 사흘은 좋게 방치된 듯한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초파리가 그 위를 유유히 날아다니고 있었지요. 안방문이 열리며 선아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화려한 실크 잠옷 차림에 눈가엔 어제 지우지 못한 화장기가 번져 있더군요. 어머, 어머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놀란 기색보다는 귀찮음이 역력한 말투였어요. 선아는 제 손에 든 반찬통은 본 적도 않고 소파에 널브러진 자기 명품 가방부터 챙겨 안으로 밀어넣더군요. 하원이 가방을 두고 갔길래 근데 집골이 이게 뭐니? 민우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이러고 있어? 제 물음에 선아는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마시더니 식탁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손톱을 만지작거렸어요. 아, 민우 씨요? 아, 어제 오빠 식당 인테리어 마감이라 거기서 밤샜어요. 오늘도 아마 바로 현장 갈거려? 오빠가 식당 오픈 준비하느라 너무 예민해서 믿을 사람이 민우 씨밖에 없다고 하도 부탁을 해서요. 저도 민우 씨 없어서 집안일 하나도 못하고. 어머님, 저 진짜 죽을 맛이에요. 남편이 처남 식당 개업 뒷바라지에 밤을 새우고 있는데 그 아내라는 여자는 집안일 하나 못해서 죽을 맛이라네요. 그 뻔뻔한 표정을 보고 있자니 제 안에 무엇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죠. 제가 선물한 그 비싼 다이아 반지를 낀 손으로 설거지통을 가리키며 한숨을 쉬는 꼴이라니요. 민호가 회사 일도 바쁠 텐데 처남일까지 봐주느라 고생이 많네. 사돈총각은 식당 크게 한다더니 민호한테 대우는 잘해주기로 한 거니? 제가 짐지 모르는 척 떠보자 선아의 입꼬리가 묘하게 올라갔어요. 어머니, 가족 사이에 대우가 어디 있어요. 오빠 잘 되면 결국 민호 씨도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오빠 식당 자금 이 아파트 담보로 좀 융통했거든요. 민호 씨도 처음엔 좀 망설이더니 제가 우리 하원이 미래 생각해서 결정하자고 하니까 결국 고개 끄덕이더라고요.
역시 민호 씨는 절 정말 사랑하나 봐요. 순간 제 기를 의심했습니다. 민호가 동의했다고요? 분명 지난번 민호는 자기 몰래 벌어진 일이라며 제 앞에서 어깨를 떨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제 면전에서 너무나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민호의 헌신과 사랑을 자기 친정의 돈줄로 이용하면서 그걸 사랑의 증거로 포장하는 그 가증스러운 연올림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파트 내 명의는 아니지만 내가 해준 집인데 상해 한마디 없어서 섭섭하구나. 에이, 어머니도 참. 증여해 주실 때 이미 저희 집 된 거잖아요. 저희가 이 집 팔아서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 사업에 투자하는 건데 너무 구세대처럼 굴지 마세요. 요즘은 자산도 굴려야 돈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민호 씨도 저 믿고 도장 찍어준 거니까 어머니는 그냥 저희 믿고 지켜봐 주세요. 네? 선아는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를 달래듯 제 어깨를 툭툭 치며 쌩긋 웃었어요. 그 손길이 닿은 자리가 불에 댄 듯 뜨거웠죠. 9세대, 우리 집. 이 여자는 이미 이 집을 제 아들의 안식처가 아니라 자기 친정 오빠의 허세를 채워줄 전리품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선아의 뺨이라도 갈길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방 한구석에 민호가 퇴근해서 입으려던 정장 상의가 바닥에 떨어져 밟혀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말없이 그 옷을 집어 먼지를 툭툭 털어 소파에 올려두었지요.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알았다. 나도 생각이 좀 필요하겠구나. 현관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선아의 콧노래 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라고요. 저는 차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에 세무사가 알려준 사돈 총각의 식당 주소를 찍었어요. 신도시 외가 번쩍이는 대형 식당 간판이 미리 걸려있는 공사 현장은 멀리서 봐도 소란스럽더군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공사장에 매캐한 뚝박가루와 시멘트 먼지가 코를 찔렀어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인데도 안에서는 망치질 소리가 끊이지 않더군요. 먼지를 털어내며 안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제 아들 민호였어요. 번듯한 직장 다니며 주말이면 깔끔한 셔츠만 입던 내 아들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채 무거운 목재 판넬을 어깨 메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무릎에 해진 작업 바지에 얼굴에는 검은 먼지가 줄줄이 내려앉아 눈만 간신히 보일 정도였죠. 숨을 헐떡이며 판넬을 내려놓는 민호의 뒷모습이 어찌나 안쓰러운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사돈총각 선태가 보이더라고요. 그놈은 먼지 하나 안 묻은 비싼 기능성 점퍼를 걸치고 입에는 이쑤시개를 물고 의자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방금 배달시켜 먹은 듯한 비싼 초밥 세트 용기가 나뒹굴고 있었고요. 민우가 비틀거리며 다가오자 선태가 고개도 안 들고 한마디를 던지대요. 매제 저쪽 벽면 마감 좀 더 꼼꼼하게 해줘. 이거 본사에서 검수 나오면 까다롭거든. 아, 그리고 아까 내가 시킨 자재들 다 왔어? 아, 왜 이렇게 꾸물거려? 형님, 저 아침부터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날랐습니다. 잠시만 좀 쉬었다가. 매제 남 일도 아니고 우리 집안 사업이잖아. 선아가 나한테 신신당부했다고. 매제가 손재주가 좋으니까 형님 옆에서 많이 좀 도와주라고.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매제가 그렇게 힘든 티 내면 내가 뭐가 돼? 나중에 식당 오픈하면 내가 매제 몫은 확실하게 챙겨준다니까 그래? 민호는 대답 대신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무거운 짐을 집어들었어요. 제 아들은 그저 처가 식구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무보수 인부이자 돈 한 푼 안 드는 노예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어 그 꼴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당장 튀어나가 선태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어요. 놈들의 탐욕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내 아들을 어디까지 망가뜨려 놨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민우가 다시 짐을 지고 안으로 들어가자 선태가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하더군요. 오, 선아야. 응, 매제 아주 잘 부려먹고 있지.
얜 진짜 시키는 대로 다 한다니까. 야, 그나저나 대출금 들어온 거 인테리어 업자한테 좀 쌌어. 남은 걸로 내 차 계약금 좀 치렀다. 너도 사장 소리 들으려면 차가 번듯해야지. 안 그래? 내 아들 집을 담보로 받은 돈이 사돈총각의 외제차 계약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지요. 선아는 이 모든 걸 알고도 묵인한 걸 넘어 함께 작당질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조용히 공사장을 빠져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더군요. 대신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요. 장사판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배운 진리 하나가 떠올랐거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고 짐승한테는 말로 하는 거 아니다. 저는 차를 돌려 법률사무소로 향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류 뭉치를 가득 쌓아둔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지요. 저는 가방에서 그 누런 봉투, 부담부 증여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묘한 미소를 짓더군요. 그 미소를 확인한 후 저는 시장에 들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우 채끝살을 3근 샀어요. 집으로 돌아와 핏물을 빼고 배즙을 갈아 넣은 양념에 고기를 재웠지요. 내 자식 입에 들어갈 거라 생각하니 공사장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비틀거리던 민호의 뒷모습이 자꾸 눈앞을 가려서 양념장 위로 눈물이 툭툭 떨어지더군요. 하지만 이내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독해져야 할 때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선아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하운 엄마, 사돈총각 식당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지? 내가 오늘 고기 좀 좋은 걸로 재워놨는데 이번 주말에 사돈댁이랑 다 같이 우리 집에서 저녁이나 함께 하자꾸나. 고생하는 사돈총각 몸보신도 좀 시켜줄 겸 해서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선아의 신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머, 어머니! 역시 저희 마음 알아주시는 건 어머니밖에 없어요. 오빠한테도 바로 말할게요. 그러면서 평소엔 하지도 않던 애교를 떨더군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드디어 자기네 편이 되어 뒷배가 되어주려나 보다 싶었겠지요. 주말이 되어 사돈댁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사돈 옆편네는 들어오자마자 거실을 쓱 굴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사돈은 여전히 깔끔하게 하고 사시네. 근데 집이 좀 적적하지 않아? 우리 손태 식당 대박 나면 사돈도 여기 정리하고 좋은 데로 모셔야지. 라며 벌써 제 재산을 자기네 것인 양 떠벌리더군요. 민호는 그 나이도 공사장에서 바라왔는지 손톱 밑에 시커먼 때가 가시지 않은 채 구석에 앉아 하온이 밥만 챙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 꼴을 보면서도 묵묵히 불판에 고기를 올렸지요. 치, 고기 익는 소리가 거실을 채우고 달콤한 양념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사돈총각, 식당 계약은 잘 된 거지? 큰돈 들어가는 일인데 서류 같은 건 꼼꼼히 챙겼나 모르겠네. 제가 슬쩍 오늘 때자 선태가 상주쌈을 입에 가득 넣으며 오물거렸지요. 그럼요. 선아가 워낙 똑부러지게 챙겨줘서 걱정 없습니다. 이번에 대출도 매저가 도구해준 덕분에 아주 시원하게 남았고요. 이제 오픈만 하면 돈 긁어 모으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 가족끼리 돕고 사는 게 최고지. 근데 하은 엄마, 너 그때 말이다. 민호가 동의해줘서 대출 받았다고 했지? 그거 확실한 거니? 제 질문에 식탁울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선아의 젓가락질이 허공에서 멈췄고 선태는 맥주를 마시다 캑캑거렸지요.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알만 세고 있었고요. 선아가 어색하게 웃으며 제 팔을 살짝 잡더군요. 어머니, 갑자기 그건 왜 물으세요? 당연하죠. 민호 씨랑 저랑 밤새 상의하고 결정한 건데요. 그렇지, 민호 씨? 선아가 민호의 옆구리를 툭 치더라고요. 민호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지 못했고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지요. 그렇구나. 나는 또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착해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선태 사등총각. 식당 이름이 선태네 명품 갈비라고 했나? 이번에 인테리어 비용만 3억 넘게 들어갔다며? 어머, 사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우리 선태가 아주 통이 커서 그래. 이왕 하는 거 최고급으로 해야 손님이 온다고 하더라고. 사돈 옆편네가 신이 나서 맞장구를 치더군요. 저는 인자하게 웃으며 선태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었어요. 사돈 총각, 식당 개업하면 내가 화환이라도 크게 하나 보내야겠네. 근데 개업하기 전에 서류 점검 한 번 더 해봐요.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확실하게 해둬야 탈이 없는 법이거든. 제 말에 선태는 걱정 말라며 호탕하게 웃어대더군요. 그 웃음소리가 저희 집 거실을 울리는 동안 저는 식탁 밑으로 제 가방 안에 든 서류 봉투의 촉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요. 식사가 끝나고 배를 두들기며 돌아가는 사돈댁 식구들을 현관 앞까지 배웅했어요. 사돈댁 식구들이 타고 온 외제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걸 확인하고 저는 곧장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식탁을 치우려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더군요. 저는 아들의 손에서 행주를 빼서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민호야, 치우지 마. 빨리 옷 입어. 나랑 같이 갈 데가 있다. 어리둥절해하는 아들을 이끌고 제가 향한 곳은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는 신도시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이었어요. 미리 상담했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는 변호사 앞에 앉아 품 안에서 그 누런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탁 올려두었어요. 이제 시작하시죠. 우리 아들 인생에서 저 거머리 같은 것들, 단 한 푼의 유산도, 단 한 조각의 명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도려내야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지는 변호사 사무실 상담실 안에서 민호는 한참 동안이나 그 누런 서류 봉투를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제가 내민 부담부 증여 계약서와 변호사가 정리해둔 대출 실행 내역서를 번갈아 보는 아들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지요. 옆에서 지켜보는 제 가슴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져 너덜너덜해진 지 오래였지만 여기서 제가 무너지면 내 자식은 영영 저 구렁텅이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생각에 억지로 침을 삼키며 버텼어요. 민호야, 이제 알겠니? 네가 밤잠 설쳐가며 지키려던 가정이 네 아내가 말하던 그 가족이라는 게 실은 네 등골을 빼먹어서 자기 친정오빠 외제차 태워주는 빨대였다는 거. 제 말에 민호는 대답 대신 마른 새소리를 크게 한 번 하더니 쩍쩍 갈라진 목소리로 변호사에게 물었지요. 변호사님, 제 동의 없이 찍힌 이 도장들, 그리고 이 계약서, 정말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아주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증여 당시 정상적인 혼인 유지와 부양 의무를 명시했고 공증까지 마쳤기 때문에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하려 한 정황이 입증되면 증여 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고요. 특히 아내분이 남편의 명의를 도용한 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는 그 말에 민호의 고개가 툭 하고 꺾였어요. 저는 그 길로 민호를 데리고 다시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 도록을 누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선아가 팩을 붙인 채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더군요. 우리가 들어오는 소리에 선아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더니 민우의 퀭한 얼굴을 보고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민우 씨, 이 시간에 어머니랑 웬일이야? 아, 혹시 어머니가 뭐 너 보태주신대? 오빠가 식당 테이블 좀 더 고급으로 바꾸고 싶다던데. 잘 됐네. 선아는 팩을 떼어내며 쌩긋 웃더군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탐욕이 어찌나 징그럽게 번들거리는지. 저는 들고 있던 가방을 소파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지요. 보태주긴 뭘 더 보태줘. 하운 엄마, 너 지금 당장 네 오빠한테 전화해서 그 대출금 다 상환하라고 해. 아니면 내일 아침에 바로 경찰서로 가든가. 제 서슬퍼런 목소리에 선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더군요. 선아는 당황한 듯 민호를 쳐다봤지만 민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선아가 벗어놓은 명품 가방만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지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가족끼리 좋게 좋게. 가족? 네 오빠 외제차 사주려고 내 아들 집 담보 잡는 게 가족이니?
민우명을 도용해서 서류 꾸민 거 내가 다 확인하고 왔다. 이 아파트 원래 내 거였던 거 잊었어? 내가 준 조건 어기면 당장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건 너야.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선아가 악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미 주신 집인데 이제 와서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민우 씨도 다 동의한 거라니깐요. 선아야, 나 동의한 적 없잖아. 네가 내 인감 어디다 썼는지, 그 돈으로 네 오빠가 뭘 샀는지 변호사 통해서 다 확인했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민호의 나직한 한마디에 선아는 잠시 멍해지더니 이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혼? 이혼하자고? 좋아. 대신 이 집 반으로 나눠. 나도 하은이 키우면서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재산 분할 똑바로 해. 선아의 그 뻔뻔한 요구에 저는 가방 안에서 내용 증명 서류를 꺼내 선아의 발 앞에 던졌지요. 나눠줄 재산 같은 건 없다. 이진병이 다시 내 이름으로 원상복구 시킬 거니까 조건부 증여 어긴 유책 배우자한테 돌아갈 건 네 오빠랑 같이 짊어질 빚더미 뿐이야. 선아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미친 듯이 훑어내려갔어요. 서류를 읽는 선아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떨리고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들의 손을 잡아 끌고 현관으로 향했지요. 어머니, 민우 씨 거기 안 서? 이대로 가면 나 가만 안 있어. 등 뒤에서 선아가 악을 쓰며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파트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20년 전 그 트럭을 타고 달릴 때처럼 맑아지더군요. 저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초라한 옷 매무새를 다듬고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다음날 아침 꽃샘추위가 지나간 자리에는 제법 따뜻한 봄볕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에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장독대를 정성껏 닦았지요. 햇살에 반짝이는 장독대 위로 까치 한 마리가 내려앉아 지저귀더군요. 사돈총각의 그 거창했던 식당은 개업도 하기 전에 압류딱지가 붙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 아파트 담보가 풀리면서 대출금 매수되자 자금줄이 막힌 인테리어 업체와 본사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거든요. 선아는 친정으로 쫓겨나 매일같이 오빠와 서로 머리채를 잡으며 싸우고 있다는 소문이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명백한 재산 은닉과 명의 도용, 그리고 제가 철저히 준비해둔 계약서 덕분에 선아는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료까지 뱉어내야 할 처지가 됐지요. 민호는 처음엔 하온이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법 밝은 얼굴로 하온이를 데리고 주말마다 제 집을 찾아요. 할머니, 된장찌개 냄새 너무 좋아. 마당에서 하온이랑 공놀이를 하던 민호가 주방으로 들어오며 웃었지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는 찌개를 한 국자 떴어요. 거칠해 뿐인 화려한 명품 코트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인생 같은 건 이제 우리 가족에게 필요 없어요. 조금 투박하더라도 진심이 담긴 밥 한 그릇,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이면 충분하니까요. 저는 식탁 위에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민우가 좋아하는 밑반찬들을 정갈하게 차려냈어요.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에서 이제는 진짜 봄 냄새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명숙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어휴, 우리 명숙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사연 듣는 내내 제가 명숙 씨 손을 꽉 잡아드리고 싶어서 혼났네요. 그 20년 트럭일하며 부르튼 손으로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아파트까지 해줬는데 세상에 며느리가 그 귀한 집을 자기 친정오빠 노름방 같은 식당에 담보로 잡다니요. 우리 동년배 여러분,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말, 그게 그냥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자식 등골 빼먹는 거머리들한테는 단호하게 칼을 휘두르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명숙 씨가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 사연 들으시는 우리 딸들, 어머니들, 혹시라도 주변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명숙 씨처럼 야무지게 마음먹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소중한 사람 지키는 건 결국 내 단단한 마음뿐이니까요. 오늘 명숙 씨의 이 시원한 사이다 사연이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조금이라도 뚫어드렸길 바래요. 잊지 마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 친정엄마한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다들 따뜻한 밥 챙겨 드시고 우리 내일도 더 힘나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사랑합니다.